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는 우리 경제 뇌관으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어느 정부의 탓인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서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상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역시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가계부채였습니다. 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부채를 희생양 삼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6분의 금통위원 중 5분이 가계부채의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이런 우려를 드러낸 거잖아요.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조작 의혹을 들어가며 맞섰습니다. 그 자체가 오염된 통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것이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후반부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갔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국가부채를 갚는 데 쓰지 않고 국가부채를 5년 동안 400억을 늘렸기 때문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의 미시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되 금리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좀 완화했던 매크로 프루덴셜 그러니까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해서 그것을 먼저 하고 그래도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를 두고는 객관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금이 경기 침체에 좀 돌입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잠재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 기인 것은 맞습니다. 향후 한 달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내년 경제 전망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에 들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 한마디로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에 들어설 거다 이런 OECD 전망이 나온 건데 네. 잠재 성장률 뭐 뉴스를 통해서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 또 피부에 이렇게 와닿는 또 용어는 아니고요. 네, 피부에 와닿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으로 치면 체급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급. 앵커님의 체급을 고려하면 네. 식사량이 그래도 한 공기 정도 드시겠지. 네. 근데 저같이 이제 헤비급이라고 한다면 2공기는 드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체급값도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넌 등치값도 못하냐. 마치 실제 이 정도 헤비급 체격이면 그래도 식사량을 2공기는 뚝딱 할 줄 알았는데 반 공기도 못 먹는다. 그러면 체격값도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나라 경제의 산업 구조, 경제 구조, 혹은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겠어?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지 않겠어? 하는 그 기대치가 바로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밥은 제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체급과 달리. 뭐 아무튼 사전적으로는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의 노력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최대의 성적치, 그렇습니다. 또 한 나라의 미래를 좀 보여주는 경제 지표 뭐 이렇게 맞습니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 떨어지는 데 이어서 내년엔 지금 1.7%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네. 전망이 나왔는데 네. 2%에 이제 못 미치는 거는 이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은 잠재 성장률 그 자체가 줄어든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헤비급이던 사람이 미들급으로 바뀐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 지금 1.4%인데요. 올해 성장률이. 근데 잠재 성장률을 밑도니까 뭐 경기 침체에 부합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거야. 저성장이 고착화되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만한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그런데 왜 네. 미국은 지금 1.9%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미국보다 낮아지고 있어서 우려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 소위 뭐 GDP 규모가 큰 나라들은
선진국들이라고 보통 볼 수 있겠는데. 경제 대국? 그렇죠. 네. 그런 나라는 성장률 자체가 기대할 만한 성장률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아직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인데 네. 근데 성장률이 기대할 만한 성장률 자체가 그냥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저성장이 더 고착화되고 소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잃어버린 20년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들 만한 잠재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잠재 성장률,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게 통상적이고 네. 또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과거처럼 고속 성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성장 동력이 너무 빠르게 식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저성장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네. 또 생산력 저하인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잠재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였는데 네. 이제 1.7%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1.7%의 성장률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가 노동 투입입니다. 두 번째가 자본 투입. 마지막 세 번째 좀 어렵습니다. 네.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우리 경제학에서는 세 가지를 더해서 경제 성장 그 잠재 성장률의 기여도를 구분하는데 네. 근데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게 노동 투입과 관련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특히 인구 중에서도 생산 연령 인구 만 15세에서 64세 인구는 더 강하게 줄어들고 네. 고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노동 투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머지 요소가 괜찮는가? 그러니까 노동 투입은 계속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본 투입은 어떨까? 이렇게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해외에서도 직접 투자를 유입한다든가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해 볼까? 투자를 아껴요. 그러니까 네. 잠재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그 배경이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려움의 총 요소 생산성은 어떤 건가요? 네, 총 요소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그 기업이 노동 투입도 중요하고 자본 투입도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그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영하는가. 예를 들어 경영 시스템이라든가 R&D 수준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네. 총 요소 생산성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R&D 기술을 좀 끌어올린다든가 아니면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경영 철학을 또 기업가 정신을 또 배양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지표를 토대로 언론에선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약화돼서 네. 활력이 없는 경제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당국자들도 경기 침체기가 맞다 이렇게 진단을 네. 했거든요. 네. 제가 매년 그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도 2023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했었겠죠. 네. 그때 2023년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근데 그 경기 침체의 정의가 무엇이냐? 잠재 성장률을 밑돌면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장률을 채 오지 못한다. 이 정도 등치면 밥을 그래도 2공기 먹을 줄 알았는데 네. 1공기밖에 못 먹네. 그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네. 예. 지금 23년 경제가 경기 침체입니다. 부디 하나 제가 구분해 드리면 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경제 위기와 네. 경기 침체. 예. 경제 위기는 역성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년도보다도 GDP 규모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7%였으니까 네. 지난해보다도 GDP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경제 위기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경기 침체는 여전히 성장하긴 합니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GDP 규모가 1.4%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침체 국면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시기에는 경제 위기는 V자 충격, 경기 침체는 L자형 경기 침체.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조금 더 경제가 이해하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자형 경기 침체. 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 낮을 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올해가 1.4%잖아요. 그렇습니다. 잠재 성장률 1.9%. 숫자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잠재 성장률이 1.9% 혹은 2% 정도 된다고 가정하시면 좋겠고요. 네. 근데 그걸 훨씬 밑도는 성장률, 1.4% 성장률이니까 예.
우리 한국 경제는 올해가 경기 침체 국면이고요. 네. 제가 또 명확하게 요거까지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이 GDP 통계가 계산된 이래로 한국 경제가 4번의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어요. 예. 하나가 1980년 5.1 쇼크에 따른 충격으로 역성장했고요. 마이너스 1.7%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IMF 외환 위기 때 역성장했죠. 마이너스 5.1%. 네. 그리고 세 번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번째가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0.7% 역성장. 근데 이 4번의 경제 위기 때의 성장률을 제외해놓고 보면 23년 성장률 1.4%가 가장 낮아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경기 침체다. 이렇게 가정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활력이 생겨야 할 텐데 네. 지금 보면 미래에 대한 비전, 정책이 좀 정부 선에서 네.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하락 구간으로 들어간 잠재 성장률 다시 끌어올리려면 어떤 네. 좀 방안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게 3가지니까 그러면 노동 투입을 늘릴 수 있을까? 좀 어렵다고 보여지잖아요. 네. 당장은 또 어렵고요. 저출생과 또 연결되니까. 예. 그리고 이건 저성장 고착화 되면 자본 투입을 또 적극적으로 늘리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네.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업들도 뭐 경영 효율화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인사 뭐 채용 절차나 이런 것들 다 효율적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역시 GDP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R&D 예산 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가게나 기업은 어제와 오늘만 가지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는 해야 될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경제가 이 잠재 성장률 둔화를 떠안고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인 기술적 영역,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유망 산업에 R&D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런 기술력을 더 보강하고 유망 산업을 우리가 계속 쥐어잡아 나감으로써 계속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도전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이런 잠재 성장률 둔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총 요새 생산성과 관련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예산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12월까지 이런 여러 국민적인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서 우리나라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좀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